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최종 시행 방안이 오늘 확정 발표됩니다.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일단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세부 혐의 내용들을 다듬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잠깐 고민했던 것이고 공약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이 전체주의적,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전 공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국가장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결식이 내일 진행됩니다. 임시로 안치되는 절차를 거쳐서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오늘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으로 만납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세계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 후보에는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11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최종 시행 방안이 오늘 확정 발표됩니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 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우선적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백신 패스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안심하거나 완전히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네,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나온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동안도 2,100명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상 회복을 눈앞에 두고 헬로윈데이 행사들이 많을 이번 주말과 휴일이 또 한 번 방역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유일하게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손님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업장의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먹고 마시느라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식당과 카페는 일행 중 미접종자 인원을 제한하고 밀폐된 공간에 모여 침방울을 튀기기 쉬운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과 유흥시설은 접종을 마친 사람,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받도록 했습니다.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미접종자 숫자나 백신 패스로 사용될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구체적 내용은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급증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20일 만에 확진자는 다시 2,000명을 넘었고 어제 2,111명에 이어 오늘도 2,100명대의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확진자 증가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고 미접종자에게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현재 72%인 접종 완료 비율을 80% 이상으로 늘리려는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 사건에서 최근 새롭게 등장한 2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임원이 있습니다. 임기를 1년 7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 압박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황무성 전 사장과 녹음 파일에 실제로 사퇴를 압박하는 음성이 담긴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입니다. 2015년 3월 황 전 사장이 사퇴한 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들 두 사람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사직이 불합리한 일이었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은 회사의 명예를 고려한 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5쪽 분량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황 전 사장은 2015년 사직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 측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직한 뒤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을 받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 걸로 논의했는데 자신이 사직한 뒤 1,822억 고정이라고 변경됐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맞지만 1심 선고도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사퇴를 건의한 이유는 황 전 사장의 사기 사건 재판이 확정되면 회사에 누가 될까 걱정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겁니다.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몰아내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어제 재소환했고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의원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제의 발언을 꺼낸 건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연금 면허라도 한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봤다는 겁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이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후보의 시장 경제 이해도가 낮다.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후보 측은 아이디어 차원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경제활동의 자유를 국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해명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을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에 비유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의 역할이라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규제 철폐가 만능은 아니라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 측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마인드가 있다는 평소 후보 생각을 나타낸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화두를 던진 것이고 공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직후 발표한 수락연설에서도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국가가 나서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경제정책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발언의 취지를 떠나 파급력이 큰 이슈를 충분한 논의 없이 공론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양강구도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50%를 차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반문 결집을, 홍준표 후보는 여론 우세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원 투표 개시를 나흘 앞둔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부터 경쟁력 있는 자신이 최종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반문 결집에 주력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당심을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세력 굴리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동철 전 의원이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공약 발표와 기초 광역의원 간담회 등을 이어갔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세를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당심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윤 후보가 전현직 의원들을 연달아 영입한 것을 두고도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캠프에는 파리떼가 들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윤 후보도 곧장 반박했습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윤 후보 측은 JTBC에 홍 후보가 후발주자의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홍 후보 측은 윤 후보의 구태 정치에 당심이 돌아선다며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단일화 등에 대한 허위글까지 돌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당대표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내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부의 국가장 결정을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은 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분향소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임시로 안치됐다가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입관식이 열렸습니다.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한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시다. 새로운 타협과 화합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한번 해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를 대신해 부인 이순자 씨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5.18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광장에는 국가장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여권에서는 국가장 결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오기영 의원은 내란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범죄라 강조했고 윤건영 의원도 국가장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두환 씨 국가장 우려에 청와대는 고인과 완전히 다른 경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전 씨가 국가장 대상이 되지 않게끔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전 씨와 달리 고인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는 장내위원회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5.18 단체는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일정을 위해서 유럽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는 자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로마에서 김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로마 피우미티노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탈리아 공사와 교황청 의전장이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합니다.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 시작된 겁니다. 첫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설명할 예정인데 교황의 방북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이곳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분배와 팬데믹 이후의 포용적 회복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달 1일과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2019년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로마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후보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건 3개의 부문입니다. 눈에 띄는 게 특히 올해에는 대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의 아티스트상 후보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4년 연속 진출하게 됐습니다. 올해의 아티스트와 페이버릿 듀오 오어 그룹, 페이버릿 팝송 등 총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의 아티스트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의 상으로 불리는 부문으로 아시아 가수가 후보로 지명된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미국의 괴물 신예라 불리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팝디바 테일러 스위프트, 캐나다 출신 팝스타 더 위켄드를 비롯해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와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페이버릿 팝송 후보에는 10주간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 버터가 지명됐습니다. BTS는 곧바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BTS가 이번 시상식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BTS는 올해 들어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로 총 12주간 빌보드 핫100 정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 아티스트 후보에 오르며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 그래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다음 달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 27일 카타르 도하에서 최태호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현지 13개국 대사들과 함께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부 장관 대행을 만났습니다. 지난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뒤 우리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탈레반 지도부와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대사 일행은 탈레반 측에 국제사회 규범 준수와 인권 존중 등을 요구했고 무타키 장관 대행은 국제사회 지원과 제재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 여부와 관련해 대선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개인 감정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 역시 본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횡령과 배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다음 달 13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서민이 구속됐을 때는 볼 수 없는 사례라며 법원이 국회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면에 대한 내부 폭로가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메타인데요. CEO 저커버그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회사로 자신의 회사가 여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정부 대책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폭도 이번 주 더 줄었습니다. 지난주 대비 0.16% 상승으로 3주 연속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경기와 인천도 역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요즘 가격이 뛴 대표적인 게 양상추입니다. 냉해 피해로 산지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가격이 30% 가까이 오른 상태인데요. 양상추가 들어가는 햄버거와 샐러드 등을 파는 업체들은 지금 대란입니다. 양상추가 없는 음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무용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지인 자녀를 1등으로 올린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을 받았고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상인 금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유람선에서 승객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으로 모녀 사이로 알려졌는데 해경이 30대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실종된 60대 여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함께 있는 10층짜리 건물인데 불과 연기가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옥상에 있는 세탁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가 문화예술 공로자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배우가 이 훈장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여정 씨는 자신의 시작으로 동료들이 훈장을 많이 받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임교구장에 정순택 주교가 임명이 됐는데요. 9년 동안 교구를 책임졌던 염수정 추기경이 3년 전 정년을 맞아 사임 청원을 냈는데 최근에 받아들여지면서입니다. 교구장 임명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풍도 됐습니다.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온라인으로 오늘부터 열립니다. 세계 11개 도시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김치를 알립니다. 요리 경연과 장터 등의 일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이 오늘 발표가 되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방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교육 활동을 어떻게 정상화할지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등교가 어떻게 늘게 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 1대1 토론에 나섭니다.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앞두고 신경전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오늘 만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상태고 이에 대한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시내버스 노조가 예정했던 오늘 파업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밤사이에 사측과 임금 협상에서 합의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잠정 합의안을 두고 노조의 찬반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죠. 네, 이 포항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시민 불편을 우려해서 이 밤사이 추가 협상을 벌였고 결국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노조는 오늘 아침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애초 포항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200대를 투입해서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었는데 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되면서 필요 없게 됐습니다. 다만 포항시 관계자는 임금 협상안이 완전히 타결한 것은 아니어서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항버스회사 노조는 오늘 새벽 나온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주식 부자로 알려진 사람의 그 부모를 살해한 남성, 2년 전에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김다운 씨인데요. 김다운 씨는 2019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했던 이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진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강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의 재판은 2년 3개월 만에야 마무리됐습니다. 네, 인도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인도 국방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5가 현지 시간 27일에 벵골만의 목표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니5는 사거리가 5,000km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이징 등 중국 전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아프리카, 유럽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그니5가 실전 배치되면 인도군의 미사일 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며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최근까지도 잦은 충돌을 해왔습니다. 다만 중국은 지난 여름 여러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관련 기술에서 인도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인터넷 먹통 사태를 만든 KT가 어떤 대책으로 재발을 막겠다고 할지 또 보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었다가 네트워크 설정 문제였다고 말을 바꾼 데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명령어 한 줄이 빠지는 오류 때문에 전국 망이 마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발표를 하고 KT도 보상안을 논의합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KT 구현모 대표이사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KT를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KT는 어제 KT 해와지사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명령어 한 줄이 빠져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작업자가 그거를 주간에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테스트베드를 좀 운영해서 그런 작업이 일어나기 전에 가상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KT는 사고 발생 초기 원인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라우팅 오류로 정정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해야 할 작업을 왜 낮에 했는지, 매뉴얼이나 관리자는 없었는지 등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T는 현행 약관 이상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KT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하루 3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뛰어넘는 피해 보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어쨌든 회사 내부 절차를 가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3시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KT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보상책 마련과 약관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주요 은행장들을 만나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출을 조이는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지금이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지난 26일에 내놓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나 대출금이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한 10에서 30% 정도. 네. 그러니까 개인별 차주별로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LTV라고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DTI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DSR은
DTI보다도 좀 더 강화가 되어서 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DSR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전체 차주 중에 약 30% 정도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이렇게 앵커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좀 다소 계산식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네. 그다음에 또 대출 기간이 얼마인가, 또 특히 중요한 게 상환 능력, 나의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정해진 룰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까지는 이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담대라고 그러죠. 주택담보대출 네. 규제를 규제를 받았거나 아니면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받은 사람만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 부채가 신용대출 포함해서 2억 원 이상,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이면 모두가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이라든지 금액 가격대의 기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제한하라고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고요. 그래서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전세 대출 금리도 4%대로 상승했는데 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출 규제와 함께 이제 금리 인상이 겹쳤잖아요. 네. 이걸 이제 이중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0.25% 오른 거에 불과한데 실질 금리는 저도 뭐 대출이 있습니다만 2 내지 3%에서 최근에는 3 내지 4.5%, 거의 5%까지 올랐거든요.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 오르고 있고 또 신용대도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은 특히 그 실수요자, 네. 그리고 이제 무주택 서민, 또 우리가 중저소득층,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네. 이런 분들에게 큰 타격이 될 걸로 보이고 한마디로 이제 대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출 빙하기를 막고 있다. 이런 점들은 주담대뿐만, 그러니까 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세입자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처럼 대출을 강하게 조이는 것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에 비해서 0.01포인트 줄었고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도 전주보다 0.02%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들이 집값 하락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한두 가지 신호는 됩니다. 네. 우선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적게는 한 5가지, 많게는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이 가장 큰 영향을 절반 이상 미치고요. 여기에 정책, 또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매 심리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부동산 동향, 주담대 대출 잔고 추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나타난 특징은 3가지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 심리 지수라고 그래서 이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도자 중심인가 매수자 중심 시장인가인데 네. 지금까지는 매도자 중심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 또는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변화되는 조짐, 그리고 특히 전국에 거래되는 물량을 보니까 하락 거래라고 그러는데 시세보다 좀 낮게 거래되는 물량이 한 33%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락의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하락의 이 신호가 직면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를 보면 1, 2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연말까지 이런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고, 특히 공급 부분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지 네. 않으면 집값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하락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은 아직은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네. 집값 안정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조금 올해 좀 우려되는 게요. 이제 2023년까지는 신규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듭니다. 네. 한 2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보아도 올해는 한 3만 가구,
내년에는 한 2만 가구 정도. 이게 2023년까지 이런 감소세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는 게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세값만 놓고 보면 2023년까지 상당히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집값 불안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가 이제 물가 상승에다가 땅값도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정부가 단기 공급 대책을 좀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아직도 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단기적으로 도심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 집값 안정은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11월 25일에 현행 0.7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기정사실화된 내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금리와 부동산은 역외관계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은 하락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내리면 확실하게 집값은 올라요. 부동산 경제학에서. 그러나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서, 인플레이션은 아시다시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는 오르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부동산 땅값이.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바로 집값 하락 영향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집값 상승폭을 둔화되는 요인, 안정 요인은 되지만 금리를 한 차례 올린다고 해서 바로 이 인플레 효과 때문에 이 집값이 바로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상당히 복잡계고 고차 방정식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가 매매 가격은 하락시킬 수 있지만 이 전월세 수요를 늘려서 결국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또 집값을 자극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를 거친다는 점에서 저는 결국은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되고, 또 다주택자들이 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양도세 일시적 완화 같은 이러한 종합 대책이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내년 3월 대선도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온통 관심이 이제 내년 3월 9일로 가는데요. 만약에 새 정부가 이 공급 확대 정책이나 보완 대책을 충실하게 내놓는다면 저는 내년이 변곡점이 되고 집값 안정 국면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속에 3분기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상승세였습니다. 나스닥과 S&P 지수는 최고치까지 갔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2%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2.7%에 못 미쳤습니다. 직전 2분기 성장률 6.7%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름철 델타 변이 확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그리고 전례 없는 공급망 차질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Building on all the work we've done for the past few months that helps ensure that we are smoothing out the supply chain issue as we head into 2022. 노동력 부족 등에서 비롯된 공급망 병목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델타 변이가 진정되고 연말 쇼핑 대목을 맞는 4분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상승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 부진 소식에도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딴 기업 실적 호조와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1000건으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오늘도 맑은 가을 하늘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1도, 부산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